네, 오늘도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옥원 회장님과 함께 장준하 선생의 삶 그리고 시대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회까지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해방을 맞이했던 청년 장준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50년대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잡지 그렇죠. 네. 라고 일컬어지는 사상계를 장준하 선생님이 발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언론인 장준하 선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상계, 사실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먼저 언제 발간되었고 어떻게 창간하게 됐는지 그 네. 시기와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사상계는 원래 사상계가 아니고 사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6.25 동란 때 51년대 4월에 창간이 됐는데 네. 그때 월간 사상으로 나왔는데 그 이제 그 당시 정부 기관지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간해서 장 선생님이 거기 이제 그 편집 보고 뭐 이렇게 주관으로 준 공문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책을 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이죠. 그러다가 4호까지 나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나오는 사상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이 관계했던 분이 그 당시 문공부인가 그때 문공부 장관을 하던 교육부 장관을 하던 백낙준 씨가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성함은 네, 많이 그분이 당시 들어본.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네. 그랬죠. 그분이 이승만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관계됐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상계를 어떤 그 원고라든가 또 아니면 사상계 지원이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사상계에 관계했던 분이 모 씨를 찾아갔는데 그분 찾아간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무슨 학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네.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알았다 하고서는 돌아가서 사상사가 사상이라는 잡지가 백낙준 씨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영향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다 하면서 이승만 씨한테 고변을 합니다. 그 여자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을 때 나타났던 이기붕 씨의 부인 박마리 여사예요. 네, 이기붕의 예, 부인이었던 아내, 박마리 여사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꼭 안 되겠다 해서 정부기관지니까 이제 폐간을 시키죠. 네. 그래서 장 선생님이 그 후에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우리 그 전날이라든가 해방 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파해야 되는 잡지인데 해서 다시 만든 것이 뒤에다가 계자를 하나 붙여갖고 사상계를 창간하게 된 거죠. 따지자면 모종의 일종의 그것도 권력 문제로 예, 그렇죠. 폐간이 될 뻔한 사상의 시즌 2로서 사상계가 발간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새롭게 사상계로 재탄생된 것이 52년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한창 전쟁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엄혹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시기 왜 장준하 선생은 잡지 창간에 몰두를 하셨을까?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장 선생님의 사상계는 그 자기의 어떤 분신이다, 자식이다 할 정도로 그 애착을 갖고 거기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셨는데요. 장 선생님이 그 20대 때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일군을 탈출해 갖고 아시다시피 가면서 우리 조선인들, 우리 학병들이라든가 이렇게 모인 분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한광반이라는 데서 우리 젊은이들끼리 모였을 때 잡지를 하나 동호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제 등불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죠.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과 그 당시 또 김준엽 선생님 또
몇 분이 글을 쓰고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 지적인 어떤 자산을 갖다 써서 나머지 분들에게 돌려 읽는 그래서 지식을 갖다 우리 공유하자 해서 해놓은 것이 상당히 크게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걸 상당히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2호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정에 들어가서 육천리길을 걸어서 임시정부로 가서 있으면서 거기 있다가 정진대로 한국에 침공을 하게 되죠. 한국에 들어오는데 정진 들어오는데 그때 목숨을 내놓으니까 또다시 잡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잡지 이름은 재단이라는 잡지를 내죠. 재단. 제사상 뭐 재단이죠. 그 얘기는 자기의 목숨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해서 재단이라는 잡지를 냅니다. 그것도 또한 그래서 그 잡지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한테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왜냐면 신지식을 갖다가 준 거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잡지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상계하면서 해방되고 돌아서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대학도 다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식에 대한 그 갈증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전파하기 위해서 사상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름이 사상이런데 그때 냈을 때 그 당시 굉장히 우리 정부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금단시됐던 이념, 이데올로기까지도 했어요. 저도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철이 들고 봤을 땐 거기에 이제 막스, 레닌까지 들어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걸 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식과 세계사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걸 읽고 굉장히 열광을 했겠네요. 열광을 했죠. 그래서 사상계가 상당히 아마 한때는 낙양의 지가를 올린다 하는 정도로 대학생들 사이에는 읽지 않더라도 옆에 액세서리처럼 액세를 끼고 다니면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그 정도로 아마 사상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 일간 신문지가 뭐 7만 부 이렇게 나갈 때 10만 부까지 나갔으니까 엄청 잡지를 쓴 거의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심지어 못 읽는 사람까지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대단했겠네요. 그래서 장 선생님은 그걸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러 훌륭하신 분들, 그 당시에 석학들 많은 분들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사상계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깨어난 국민이래야 산다. 그걸 목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방면에 걸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치나 뭐 해외의 사상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문화적인 것까지. 또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사상계에서 문학상 같은 걸 만들어서 독립문화상 같은 거에서 거기에 출품을 해서 거기서 그 소설가들이라든가 시인이라든가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분 중에는 또 그 선우이라고, 선우이 씨라고 당시 조선일보 주필까지 한 분인데 그 사상계에서 글을 써내갖고 일종의 등단의 관문이 되는 거네요. 된 것도 있고 아주 대단한 그 분들이 그 등단에서 많이 그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종교, 그다음에 세계사, 이데올로기까지 물론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다루고 특히 그 당시 외교 문제, 대일 관계,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건 사상계에서 다룰 때 심지어는 그 당시 사상계를 타부시했던 군사 독재라든가 여기서 굉장히 그 사상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혹하게 다루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참모총장 출신들을 다 모아놓고 대일관계를 같이 토론하고 그거 갖다 책에다 내고도 이랬어요. 사상계 주관으로 토론을 해서 내용을 싣기도 그렇죠. 그래서 깜짝들 놀랬죠. 그 당시 뭐 사상계가 소위 정론지로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있는 그 잡지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육해 공군 참모총장, 심지어 정보부장까지, 네. 전임 정보부장까지 사상계에다 모아놓고 대일 관계에 서로 토론을 하고 그것도 사상에 싣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일들도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상계가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상 선생님은 잡지 이것은 우리가 알려야 될 그 어떤 우리 무슨 의무 같은 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상계를 갖고 있다. 결국은 타이에서 권력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죠. 네. 예. 그 문 닫는 이야기까지 아주 네.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차근차근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독립운동 시절부터 일종의 청년들, 민중에 대한 의식화의 도구로 그런 기재로서 잡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고 네. 이후까지 해방 이후까지도 이런 잡지를 통한 의식화, 교육, 또 문화 전파 네.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를 호령하는 언론으로서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권력이나 정권의 호시탐탐, 감시를 또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쓰셨던 책에도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 필화 사건이라던가 사건, 사고, 또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정권과 충돌이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당연히 네. 또 짐작은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장 유명한 첫 번째 필화 사건 있었다면서요. 필화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5.16이라는 그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그 이전에도 이제 또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부정선거를 하면서 그 국회를 아주 마비시키고 네. 소위 경호원들을 시켜갖고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가고 그 쟤네들이 마음에 맞게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필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장준환 선생님이 사상계의 권도원, 권도를 항상 쓰셨는데 권두원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머릿말 같은. 머릿말이죠. 네. 그게 지금 모음집이 있는데 권도원만 그것이 그 시대의 핵심만 이제 말씀하신데 굉장히 그분이 장준환 선생님 굉장히 예지력도 있고 판단력도 통찰력도 굉장히 있으시고. 통찰력도 있고 해서 그게 굉장히 우리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거 갖다 응용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때 권도원에 어떤 걸 썼냐면은 백지 권도원이라는 걸 냈어요. 아, 권도원 아무것도 안 썼어요. 네. 그리고 딱 한 줄 썼습니다. 무엇을 말하랴. 와. 엄청나죠. 네. 그래갖고 그게 아마 엄청나게 팔렸는데 네. 무엇을 말하랴 무슨 이 민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 이래갖고 한 그 필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훗날 그 5.16이 일어난 다음에 5.16을 보는 눈에서 거기서 나온 것이 쿠데타 혁명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삼석헌 선생님의 글을 실어갖고 필화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라 백성이라 산다라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그 종교 그 잘못된 갈등들 이거 갖다 그래서 그때 윤 신부님하고 함석헌 선생님하고 대단히 이제 논쟁이 붙은 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잘 아시는 김지하 씨의 김지하. 네. 김지하 시인이었는데 김지하 씨 오족이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네, 그 당시에 유명하죠. 그 오족의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층으로서 가장 부패한 부류, 정치인, 그다음에 무슨 군인, 법조인, 그래서 5개의 적. 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해서 그거를 풍자해서. 풍자해갖고서는 쓴 그 오적시 때문에 결국은 사상계가 문을 닫게 되죠. 아, 그랬구나. 네. 아까 백지 권도원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말을 담지 않더라도
뾰족하게 당시 그렇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비판이죠. 날카롭게 한 것인데 그러면 처벌이라던가 혹은 뭐 제지를 당한다거나 그 당시 그랬어요. 이승만 때도 그랬고 자유당시권 때도 그때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만은 사상계를 찍어서 보내면은 전국에다 서점에다 보내면은 소위 국가기관원들이 네. 그때 뭐 경찰들, 뭐 정보기관원들이 각 서점에서 책이 오게 되면 묶은 채로 그대로 놔뒀다가 한 달 후에 반종을 시킵니다. 아 진열대 놓지도 하지만 않고 않고 오면은 그 물품을 사상계를 전부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네. 각 서점에다가 협박을 해갖고 한 달 후에 반종을 해요. 어디로요? 사상계 출판사로? 본사로. 어머, 예. 그러면 폐지가 되잖아요. 네. 일종의 몰수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월간지라는 거 시기를 놓치면 그다음에 그렇죠. 폐기가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창고에 그 사상계 본사에는 책이 산더미 같이 쌓이죠. 오, 정말 치사한 방법인데요. 엄청 너무. 치사한 방법도 썼죠. 네.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아니 차라리 뭐 주필이나 편집장이나 글 쓰는 사람을 개개인에 대한 네. 제지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하면 요새 말 쉽게 공갈 협박들도 많이 하고 협박들 많이 하고 사실 사상계 편집위원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국무총리가 3명이 탄생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사상계에 굉장히 인사들이 많이 석학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뽑아가 버리죠, 전부 다. 아 거기 더 이상 못하게. 뽑아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훗날에 낭주엔 세무사찰을 하는데 세무사찰을 처음에 지방 그다음에 낭주에 국세청까지 네. 연속해서 하니까 안 나오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서 아주 탈탈 정말 먼지 한 톨 나올 터는 거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상계가 경영난에 돼갖고 네. 페이지수를 줄이고 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오적시 실으면서 폐가 되기 전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상계는 빚더미 앉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도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상계 덕분에 네. 정선생 때문에 저희 집이 이사를. 이사를 39번을 댕기게 아이고. 되죠. 집 없이. 네. 그때는 강남이 없었는데 네. 강북의 웬만한 도로라든가 그 동네에는 다 알아요. 네. 하도 많이 돌아다녀 갖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핍박받고 사상계가 순환했죠. 그래서 사상계 순환이라 그러죠. 네. 순환. 엄청난 순환을 받았죠. 재미난 얘기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사상계가 낙양의 집가를 막 날릴 때, 그러니까 이승만 그 독재 때 막 네. 그렇게 했을 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종필. JP. JP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당시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이제 기획한 사람이죠. 네. 주역으로. 네, 박정희랑 같이 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사상계 이력서를 냅니다. 아 취업을 취업하려고. 하려고 사상계가 그렇게 낙양의 집간 사상계가 굉장히 잘 나갈 때니까 그 쿠데타 이전에 얘기겠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낭주에 한 얘기가 그건 이제 장 선생님은 이제 취직을 안 시켰죠. 낙방. 낙방 했는데 훗날 군사 쿠데타를 있고 장 선생님을 체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군사 쿠데타 이런 걸 이제 정면으로 이제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5.16 군사 진해 혁명이라 그러지 네. 일으키게 된 동기가 사상계 때문에 사상계 읽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JP가 네. 쿠데타를 기획한 것에 첫 시작이 사상계를 사상계 읽고 영향이었다. 감명을 받고 했다.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5.16을 일으키고 나서 중앙정보부장까지 하고 그렇죠. 뭐 아주 대한민국에서 주력필요하는 그런 네. 이제 권력자가 된 다음에 네. 그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일종의 부끄러운 자, 역사니까 흑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뭐 자기의 뭐 그런 거 있겠죠. 근데 결국은 돌려주지 않고 네.
그건 이제 어디 가는지 저희가 의사 댕기느라 없어져 버리고 아이고. 말했죠. 그런 재미난 그 역사도 또 있습니다. 네. 사상계에 대한 역사는. 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JP까지도 입사하고 싶었던 그런 당대 상태였죠. 워너비 기업, 네, 그래요. 워너비 출판사 사상계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